어제부로 비공식 행사까지 포함해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시진핑 주석이 결국 인민은행까지 장악한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중국에 많이 투자한 서방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 여기에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밤사이 CPI가 발표됐었죠. 월가에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역시나 라스트 마일 이 마지막 과정이 가장 어렵다. 또 아니다. 이 정도면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게 아니냐. 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문제가 가장 관심이 됐었죠. 근데 2월 CPI도 인플레 셔학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 라스트 마일 부출과 관련해서. 근데 전년 이렇게 동월비는 2월 CPI가 우리 조윤직 캐스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2% 나왔죠. 예. 그리고 전월비 1월 달 대비해서는 0.4%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mild inflation shock이라는 표현. 그럼 이 표현은 이제 통화정책 측면에서 어떻게 관심이 있느냐 하면 예. 사실 1월 달에 CPI 쇼크 때문에 금리 인하 시기가 3월 달에서 6월도 연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6월에서 만약에 더 연기되느냐 하면 증시 충격이고 연기되지 않는다면 증시 입장에서는 2월 달 CPI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해소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일드 인플레이션 셔학은 금리 인하 시기를 연기하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상원 증언에서 마일드 더브시 발언과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 그래서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졌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이번에 2월 CPI가 갖고 있는 것은 3월 달 미국 시간으로 19일부터 하는 FOMC 회의에 바로 직전에 파월 발언이 마지막 발언이었었고 그다음에 CPI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뀌는 인플레 지표인데요. 물론 예. PPI는 생산자 물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FI에는 소비자 관련된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3월 전도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가장 관심이 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1월 점도표 한번 보면 예. 1월 점도표면 작년 12월에 5.1%에서 사실 4.6% 하향 조정됐죠. 그랬었죠. 이제 1월 달에 12월 점도표가 이렇게 조정된 거죠. 점도표는 예. 12월, 3월 달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3월 점도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면 1월 달에 4.6%로 조정됐던 이 문제가 5.8에서 5%로 상향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본다면 지금 상단을 운영하거든요. 기준금리가 5.5%지 않습니까? 예. 5.5%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 4.8%면 최대 3차례까지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누차 말씀드리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문플레이션, 오늘 마일드 인플레이션 셔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3.3% 작년 4분기 3.3% 인플레가 있는 상태에서 고성장 고물가죠. 붐 인플레이션. 그리고 오늘은 파이어 마켓이라는 이런 부분이 어울리게 다시 한번 미국의 3대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증시의 지금 기조적 측면에서 경기적 측면에서는 고성장 고물가, 붐플레이션 그리고 주가가 사실 종목별로 차별화가 있기는 합니다는 파이어 마켓, 골드 락스보다 더 높은 파이어 마켓, 이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금리 다 올랐습니다 오늘. 금리 예. 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기조 자체가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 호재가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어제부로 비공식 행사까지 포함해서 양회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양회를 두고 지금 서방 국가들 그리고 중국 내부에서 평가가 갈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죠? 네, 사실 중국의 양에 대한 공식 행위는 이틀 전에 끝났고 예. 비공식 회의 마무리 정리하는 것은 이제 비공식 회의라는데요.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양에 대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됐었죠. 일단 미국의 대선과 맞물리는 해. 예.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워낙 이번에 양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 경기라든가 증시 부양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간 건 입장에서 이번에 양에 대해서는
얼만큼 경기 부양이라든가 증시 부양 정책이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됐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 대해서 낙관론자들, 중국 예찬론자들은 이번에 획기적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런 측의 시각이 많았었죠. 그렇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의 뭐 비관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는 중국에 대해서 신중하게 근본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 나올 수 있는 대책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양해가 공식 비공식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중국 내부의 평가와 서방의 평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방 측 평가는 2인자도 없었다. 그러면 이제 총리라든가 이런 게 예. 폐막에서 연설도 없다. 그렇죠. 하는 얘기죠. 그리고 B카드도 없었다. 증시 부양을 위한,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위한 중국의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카드가 없었다 하는 평가인데 말해서 예. 중국 내부의 마크는 1인 독재 체제가 강해했으니까 거기에 반발할 언론, 반발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도약을 발판을 마련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서방과 그 다음에 사실 중국 내부의 평가가 극과 극이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언론, 어떤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냐에 따라서 이 양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진핑이 완전 장악했다. 오히려 퇴보했다 예. 하는 측면이 사실 중국에서 일본 불만 세력이라든가 서방에는 뭐 모두가 이런 견해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왜 경제적으로 완전 퇴보했을까 예. 하는 것을 지금부터 시청자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 쪽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됐던 부분이 성장률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계획경제이기 때문에 의향에 해당되는 사실 목표 성장률을 제시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목표를 제시하지 않지 않겠느냐는 제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5%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목표 성장이 가장 낮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목표 성장률 미달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근데 서방 측은 이마저도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높다 하는 것을 지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목표치 5% 달성을 내면 지금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정책은 부양정책이 다 소진한 상태입니다. 자막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입니다. 금융정책은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5%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예. 어떠한 재정정책이 중요한데요. 중국에서 재정적자 비율을 4% 이상 끌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재정적자 비율이 끌어올린다면 재정지출이 그만큼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GDP 대비해서 재정적자 비율을 5% 달성을 내면 4% 이상 끌어줘야 되는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국의 국가 채무가 지금 31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지방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310%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자 비율은 목표 성장률은 5% 이상인데 재정적자 비율은 3%뿐이 안 되니 이게 4% 가야 되는데 예. 3% 하니까 자 너무 허황되지 않느냐, 재정적인 B카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경기 부양, 증시 부양, B카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양에 대해 기간 동안에 소비자 물가가 약간 플러스가 나가지고 디플레이 탈출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 이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는 서방 측에 보면 자 뚜렷한 확실한 B카드가 없다. 그러면 중국 경제 내부적 문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개선은 노력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디플레이 국면은 빠지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또 중국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인 성장장의 요인에 대해서도 이번 양회에서 딱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방송 전에 우리가 생산하면서 가지고 예. 중국 경제에 갖고 있는 구조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함수 y는 이꼬르 펑크션 LKA로 해서 일단 가장 중국 경제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구 문제죠. 예. 근데 인구는 절벽 상태죠. 그리고 고령화 문제죠. 이런 상태에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증산 정책을 양에 대해서 좀 나와야 되느냐. 예. 아니면 외국인의 적극적 이민을 통해서 나와야 되느냐. 두 가지뿐이 없죠. 글로벌 솔루션 방법. 그렇죠. 출산을 올리는가. 제레미 세겔의 것처럼 외국의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서 자국에 좀 신선한 충격을 준다든가 마중물을 넣든가 하는 이민 정책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노동의 생산성 문제라든가 인구 절벽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 자 생산함수에서 K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본의 장비율이라든가 생산성을 충돌하는 문제죠. 그래서 다음 자막 내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K 문제인데요. 예. 이번에는 방간첩배, 그다음에 국가기밀보호법, 데이터보호법 더 강화했죠. 그렇죠. 외국인들을 옥죄다는 의미이다. 그 외국 기업들이 첨단 기업이 들어올 때 인력도 들어오고 기술도 들어오고 사회적으로 인프라도 같이 들어오는 휴먼 캐피털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방간첩법, 국가기밀법, 데이터보호법에서 강화한다면 외국인이 거꾸로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자본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 총 요선 생산 A 부분은 이번에 재고 방안에서는 오히려 숙청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오기 때문에 근본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는 서방 측의 경제에서 보면 오히려 퇴보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 양회에서 뭐 소동이라고 표현할까요? 갖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양회 폐막일에 시진핑 관저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태도 있었고요. 글귀를 보니까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시진핑 독재 체제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경고음 끊이질 않고 있다고요. 이번 양해를 2022년 했었던 예. 제2의 공산당다이다 이런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자 공산당대 2022년에 열렸던 공산당에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반시진핑 세력을 완전히 모욕을 시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통수권자를 전혀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죠. 중국 예. 경제라는 건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집단 지배체제를 가면서 자 전 사람들의 어떤 반란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상태에서 중국 경제를 이끌어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아마 아직도 자막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로 뭐냐 전임자인 후진타오가 인민들이 공산당대가 보는 앞에서 인민들이 죄송합니다. 예. 끌려갔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국가의 통수권자들이 이렇게 어떤 순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푸틴의 입장, 시진핑의 입장, 뭐 다양한 이 통수권자들의 입장을 뭐 전해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미국 시간이 지금 밤에 자는 시간에 미국 시간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거의 잠을 못 자고 관련된 통계를 잡다 보니까 그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예. 다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꼬박해서 그런지 목이 메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양해를 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2년에 공산당대에서 결국 후진타오가 끌려가는 모습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관시 경제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가 했던 것이 2020년 10월 했던 공산당대 20자 공산당의 예.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양해 대회를 자 제2의 공산당대회라 하는 것은 양해 대회를 통해서 남는 게 없다. 결국에 시진핑의 1인 독재 체제를 더 강화했을 뿐이다. 해서 제2의 공산당대회라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양해 대회가 지금 비공식까지 끝났습니다는 이걸 계기로 해서 남아있는 시진핑의 반대 세력을 숙청시키는 제2의 숙청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인민들 입장에서는 공산당대에서도 집단지적 무너도 그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인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근데 이번엔 더 시진핑이 더 세?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해 폐막일에 아마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예.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시진핑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관제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문구 자막을 홍앵커가 잘 방송 전에 나한테 얘기했는데요. 예. 시청자님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문구가 아마 뭐 공산당이 사람을 죽였다 이런 문구들이 담겨져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공산당이 사람을 죽였다. 음. 아주 극단적 표현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습니다. 이런 인민들의 불만이 시진핑 1인 독재 체제에서 굉장히 항의가 되고 중국의 인민들도 결국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함과 서방에서 다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사태를 계기로 해서 제3의 천안문 사태가 닥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앞으로 양해 대결을 끝나고 나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경제 운영 방식에서는 통제 경제 체제. 그다음에 사실상 시장 경제 반하는 체제. 예. 그리고 서방과 오히려 문을 닫는 체제. 이런 거에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미 외국 기업을 통해서는 반간첩제 국가 기밀이라든가 이런 저 하는데 자, 내부적으로 인민들이 갖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냐 서방의 세력을 안는다면 이게 정책적으로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통제 체제를 내부의 인민들에 대해서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 이건 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간첩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반간첩제는 중국의 사실 그 인민들에도 확대 적용할 것이다 하는 시각이 이번에 양해 대회가 끝나고 나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작년 10월쯤이었죠. 시진핑 주석이 결국 인민은행까지 장악하지 않겠냐 이런 뭐 진단을 해드린 바 있었는데 결국 이번 양회에서 이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사실 양해 대회가 폐막일에 가장 늦은 시간에 결국 국무원 개정법이 통과했습니다. 국무원이라는 것은 사실 공산당이 모두가 장악하고 있는 일원인데요. 예. 국무원 조직법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인민은행을 산하기로 폐지시켰습니다. 그럼 국무원은 뭐냐? 완전히 시진핑이 이렇게 말에 이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하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위영상 몽백은 자, 국가의 최고 통상자 시진핑이 아무리 뭐냐 힘이 셌다 하더라도 자, 화폐 경제학에서는 예. 중앙은행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조건입니다. 주조건. 그렇죠. 주조건을 잘못 사용하면 인플레라든가 디플레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도 화폐 경제가 유지할 때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안정성은 보장하는 측면에서 사실 최고 통수권제에 이렇게 있는 상태거든요. 이 화폐 경제권에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상 지금 시진핑도 이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번 양에 대해 가장 마지막에 예. 가장 마지막 시간에 국무원 조직법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서방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적은 지금 너무 잠재 위험이 불어나다. 인민에게 맡길 수가 없다. 예. 국가의 비상사태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시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인민행이. 그래서 시 주석이 국정 운영을 총괄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예. 근데 문제는 자 이걸 누구를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의 사실 그 인민행장이 임명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인민행장을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시 주석의 최측근인 허리평 국무원의 부총리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가장 믿을 만한 신복을 통해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자 서방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화폐 경제학에서 주정권을 뺏겼다는 것은 최고통에서 뺏겼다는 것은 절대왕제 체제에서 왕이 국세를 파동하는 국세를 뺏긴 사건과 비유에 똑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로그 경제 아시겠습니다. 로그 경제를 좀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 예. 서방에서 나온 그대로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니라 서방에서 나온 건 그대로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질 경제, 노획질 경제, 악질 경제, 노획질 경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로그라는 뜻이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악질 경제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게 서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국 내에 기업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우리 증권사라든가 투자했는데 결국 시진핑이 마음대로 하겠다. 악질, 노획질 경제를 하겠다 하면 실제 그렇지 되지 않겠습니다는 자연스럽게 서방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지유성의 마음에 들면 같이 해, 마음에 들자면 당신 버려 능력자와 관계없이 예. 이런 쪽에 국내 그 이렇게 금융권에서 인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한테 아부해, 좋은 소리에 당신 남아 있어. 진짜 회사를 위해서 중요한 얘기를 해, 당신 안 남아, 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방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 뭐냐 한국에 중국에 투자했던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개성공단권을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조심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중국이 최근에 증시라든가 경기 부양책에서 다시 한번 중국을 보자. 그러니까 달리 사실상 그것은 한국의 중국 내에 칭송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서방에서는 이번 양해 대회를 통해서 더 우려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어쨌든 인민은행을 장악했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310%에 달하는 국가 채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사실 1인 독재 체제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국가 채무죠. 예. 홍영표 입장에서도 많은 경쟁이 있습니다는 음. 내가 개인 채무가 많다. 개인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지금 전부 국가 채무를 보면 GDP의 310% 세계 최고의 수준 아닙니까? 음. 경제 패권을 미국과 다투는 입장에서 국가 채무가 310% 무슨 신뢰가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의심하느냐 예. 하는 측면에서 보면 자 국채를 발행한다. 시장에 소화한다? 안 소화되죠. 금리가 올라가죠. 시청자 여러분 국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국채를 발행한다.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인민이라든가 자율권에 맡기면 안 사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자 앞으로 시진핑 독재 체제에선 재정 지출이 많을 겁니다. 그럼 재정 지출을 국채를 발행한다 하면 누가 하느냐? 주정권 확보해서 자 인민은행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요. 당신들이 사주라. 성질 사주라.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적죠. 예. 부담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인민도 사준지 않는다. 해외에서 우리가 아까 조 캐스커에서 프라이머리 미국의 국채를 뗀 프라이머리 연준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있는 예. 이 사람도 해외에서 안 사준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마인드 머니티제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부채 화폐 방안이다 해서 자 요령상으로는 모양새 좋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다. 민간 소화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사주지 않는다. 그러면 무리하게 소화하면 금리가 올라간다. 경기는 더 침체된다. 그러니까 만들면 이제 중앙은행이 사주는 거죠. 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정권을 시진핑에 넘어갔다는 입장에서는 서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 인프레라든가 그다음에 디프레 문제 시진핑에서 경과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고요. 자 이것만입니까? 통화정책이라는 건 선변적 질적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매크로 총량방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 홍앵커가 나한테 좀 잘 보여? 근데 지금 당신 무슨 혈안이야? 지금 부채가 이렇게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지원을 줄 수 있는 이게 선별적 질적인 통화정책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는 물론 시진핑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주정권을 확보하는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는 겁니다. 그래 나한테 아부해 이거 줄게 이런 쪽에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주정권 국세를 이렇게 뺏기는 화폐 경제에서 국세에 해당되는 주정권을 뺏겠다는 입장에서 이런 의미가적인 부여가 나오고 있다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양회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미중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이 미국 대선이 예정된 해인 만큼 더욱더 관심이 몰렸을 것 같은데 예상과 다르게 저자세를 유지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요새 배경화면을 우리 그 스태프진 중에 김희주 에이드라고 해서 참 예. 요새 아주 이게 배경화면이 굉장히 관심이 애를 써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빨갛게 되면 미국과 대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극악된 독재 체제일수록 미국에 대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딱 해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의 입장인 리 리스케 회장에 해당되는 정치는 냉랭하게, 경제는 온화하게, 이렇게 정냉 경원 예. 다음 자막이 되겠습니다는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냉 경원에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냉 경원에 정치는 좀 냉랭하게 가고 예. 경제는 온정에 가는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사실 그 마찰을 빌 수 있는 요지를 하지 않고 오히려 숙였습니다. 그러면 정냉은 뭐냐? 정치는 냉으로 가게 하는데요. 이건 대만과의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대만과의 관계는 구이 공식이 이번에 누락됐습니다. 그러면 구이 공식은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과거에 일국 일제 체제를 유지할 때 예. 대만과의 관계는 대만과 중국에 미국과 배제시키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대만과 중국은 일국 일제 체제를 중국 입장에서 본토 입장에 유지했지만 디리스크 서로 리스크를 주는 차에 공존을 모색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빠졌다는 것은 정냉에 빠졌다는 것은 대만과의 관계에서는 미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온화지만 따뜻하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대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극단 군국체제 움직임에 야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대만과의 관계에서 디리스킹, 구이 공식에서 디리스킹, 서로가 위험을 감소하는 시기에서 공존을 모색했는데 앞으로는 뭐냐? 대만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적대를 유지해서 이걸 편입하겠다 하는 홍콩 편입과 함께 편입하겠다는 입장이 이번에 나온 것도 한국 입장에서 특히 반도체라든가 K반도체 관련해서 TSMC 관련해서 주목할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중국 양해와 로그 경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